안녕하세요. 토끼 같은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요즘 아내를 닮아 총명하고 예쁜 딸을 보고 있으면 우리 딸은 나중에 어떤 남자와 결혼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아직 유치원생인 딸을 보면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딸을 둔 아빠라면 한 번쯤 하는 생각 아닐까요? 그래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아마 아내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까지 수많은 사건을 겪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심적으로 힘들었던 일들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내와 제 사이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준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내와 친구 소개로 20대 중반에 만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한의학과 재학생이었고 저는 평범한 경영학과 학생이었어요. 같은 대학교에서 다른 학문을 공부하던 저희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개팅을 정말 호기심 반, 관심 반으로 나갔던 자리였는데 지금처럼 살고 있을 줄 상상도 못했죠. 아내는 한의학과 2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막 본과로 넘어가 4년 수료 과정을 이제 막 시작했던 시기에 저를 만나게 됐어요. 한창 꾸미기 좋아할 나이인데도 수수한 모습으로 공부에 매진하는 아내가 멋있어 보였는지 자꾸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적극적인 구애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를 때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아내는 본과 수료 과정까지 마치고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쯤 되고 나니까 저는 아내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했죠. 하지만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불합격의 쓴맛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아내가 저 때문에 괜한 신경을 쓰게 될까봐 잘 준비하고 있는 척 하면서 아내의 시험 준비를 도왔습니다. 둘 다 중요한 시기였던 건 맞지만 아내가 준비하는 국가시험은 1년에 한 번뿐이라 옆에서 아내를 챙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것저것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챙겨주는 게 고마웠는지 아내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의사 되면 팔알은 오빠 덕분일 거야.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는데 한의사가 못 되면 내가 바보 멍청이지. 에이, 네가 똑똑한 거지. 한의사 아니어도 되니까 건강 생각하면서 공부해. 건강은 아프고 나서 챙기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챙겨야 된다잖아. 한의사는 내가 아니라 오빠가 해야겠다.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아내 옆에서 무심양면으로 도왔죠. 그리고 저도 그런 아내를 보면서 누구보다 취업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험에 단번에 합격한 아내는 저보다 빨리 한의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의기소침해진 저를 본 아내가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나 한의사 되면 팔알은 오빠 덕분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그때 오빠가 내 옆에서 나 도와줬던 것처럼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나는 오빠가 어떤 모습이라도 좋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응원하면서 지내자. 계속된 취업 실패에 좌절하고 있는 저를 위로해준 아내의 말에 다시 힘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내의 응원을 받으면서 몇 년째 취업 준비를 하는데 예상 못한 시점에 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긴 아이보다 아내와의 집안 차이에 막막했어요. 처가댁이 그야말로 의사 집안이었는데 장인은 TV에도 소개된 적 있던 유명한 의사였죠. 게다가 형님도 의사였던 터라 저희 집안은 명함 내밀 자리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셨고 형제들도 평범했습니다. 그러니 덜컥 생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해도 과연 허락이나 해주실까 싶었죠.
그래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요. 우선 아내와 둘이 처가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러 갔는데 저희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인어른이 골프채를 들고는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때 골프채를 들고 저를 한 대 치실 것만 같았는데 그때 아내가 저와 장인어른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소리쳤어요. 우리 아이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집 사위 될 사람인데 왜 때려? 차라리 나를 쳐. 그냥 날 때리라고. 뭐야? 너랑 이 자식이랑 똑같은 줄 알아?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르는 잡놈이랑 왜 붙어먹어? 장인어른은 차마 딸을 칠 수 없으셨는지 들고 있던 골프채로 거실에 있던 장식용 도자기를 내리쳤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흥분한 장인어른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은 볼품 없지만 영희 눈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골프채를 휘두르며 집안 살림을 다 부술 것 같은 장인어른을 붙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팍을 치고 계시던 장모님이 제 뒤통수를 내리치면서 고함을 치며 말했습니다. 뭐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진정을 하라고?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 너는 의사 집안이랑 결혼해서 아주 땡 잡았다고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겠지. 진짜 내가 죽 써서 개 주는 꼴이지 이게 뭐냐고. 장모님은 제 뒤통수를 내리치고는 오열을 하면서 주저앉으셨어요. 형님은 장인과 장모를 말리느라 정신 없었고 그때 저와 아내를 보면서 얼른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있다가는 두 분 다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것 같아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나왔죠. 현관문 밖으로 나왔는데도 장모님의 오열하는 소리는 다 들리더군요. 그때 아내는 불안했는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우리 아이 꼭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우리 아이만 생각하자. 저는 혹시나 제가 아이를 포기하자고 할까봐 걱정하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 이후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심정으로 아내와 매일같이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가에서 허락받는 게 우선이라며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가라고 등을 떠미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갔지만 장인 장모님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아내의 배는 계속 불러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더 이상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같이 처가에 갔던 날 장인어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반대할까 생각해봤는데 내가 한의사라서 그런 거지? 한의사 딸이 같은 의사 만나길 바라는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노눈물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한의사 그만둘게. 나는 지금 한의사보다 내 뱃속 아이부터 지켜야겠어. 아내는 한의사를 그만두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고 장인어른은 단호한 얼굴로 말하는 아내를 보자 쉽게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고 느끼셨나 봐요. 결국 아내의 폭탄 발언 이후 저희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극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고 난 뒤 저희는 신혼집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장인어른이 6천만 원을 보태주셨고 아내가 모은 돈과 합쳐 작은 신혼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 아내 몰래 처가댁에 찾아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리면서 말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어려운 결정인 거 잘 압니다. 제가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볼품 없고 성에 안 차시겠지만 저 꼭 한번 믿어주세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완전히 내 사위로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긴장 놓지 말고 지금 했던 말 꼭 지키게. 네, 걱정 마십시오. 저 정말로 실망시켜 드리는 일 없이 잘 살겠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사위로 받아주려 나름대로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끝까지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허락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살다 보면 장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처가의 엄청난 반대를 이겨내고 아내와 저는 결혼식도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죠. 그 후 2년 정도 흘러 30의 나이에 저는 공기업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가슴 벅찬 그 순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일 먼저 아내에게 소식을 알렸고 제 합격 소식에 아내는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죠. 그리고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저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철면피로 계속 웃는 얼굴로 처가에 갔더니 장인어른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딸아이가 2살이 됐는데도 저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미움이 손녀한테까지 갔는지 괜히 제 딸을 보면서도 눈을 흘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공기업에 다니게 됐으니 좋은 소식 알리러 간 자리였죠. 오랜만에 형님까지 모인 자리에서 저는 벅찬 마음으로 합격 소식을 알렸고 장인어른은 저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네. 자네 그동안 우리 딸 대신에 육아하랴 공부하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가장 노릇 한번 제대로 해봐. 제가 앞으로 사위 노릇, 가장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자네 넉살 좋은 거 하나는 알아봤다니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어서 마셔. 저는 장인어른과 술을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혀를 차거나 코웃음을 치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장모님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날 정도로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말하셨어요. 공기업 입사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아직까지도 술을 마셔? 벌써 2시간째야. 적당히 1시간 정도만 먹고 가면 될걸. 어디 잔치 열렸어? 누가 보면 회사 대표식이나 된 줄 알겠어. 좋았던 분위기는 장모님의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말리려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응원? 공기업이 뭐가 대단해서 응원식이나 해줘? 솔직히 자네도 민망하지 않은가? 장인어른도 의사, 하나 있는 형님도 의사, 와이프도 의사인데 여기 와서 고작 공기업 취업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랑 내밀고 싶어? 그때서야 장모님이 왜 2시간 내내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린 딸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불편했어요. 형님은 장모님을 보면서 애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서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장모님을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정말 왜 그래? 나 진짜 엄마 이럴 때마다 집에 오기도 싫어. 이제 좀 받아주고 인정할 때도 된 거 아니야? 무슨 인정을 바라는데? 내 인정 받고 싶으면 네 남편 치과 의사 만들어 와. 진짜 그만 좀 해. 자꾸 이러면 안 올 거야. 어이구, 그래. 안 오면 나야 좋지. 아주 내 배로 나왔지만 저거 속을 모르겠어. 나중에 네 딸도 꼭 너처럼 키워서 속 한번 뒤집어 져봐야 알지. 장모님의 말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솔직히 저도 그쯤 되니까 힘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밥 먹다 말고 가자는 말에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 힘없이 처가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저를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장인어른이 작은 종이 가방을 가지고 저희를 따라 나오신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장인어른 앞으로 갔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제게 들고 온 작은 종이 가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건 아니고 넥타이야. 첫 출근인데 좋은 넥타이 메고 가야지. 아버님, 이런 건 언제 준비하셨어요? 그래도 사위가 첫 출근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야 있나? 자네 장모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말게. 감사합니다. 저희 넥타이 끊어질 때까지 맬게요. 아니, 내일부터 매일매일 이것만 하고 다닐게요. 진짜 그때는 세상에 그 어떤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맞바꿀 수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넥타이였어요. 이제 점점 제게 마음을 열어주는 장인어른에게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첫 월급을 받게 된 날, 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용돈을 드리러 갔어요.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너무나도 가슴 벅찬 순간이었죠. 그날은 저 혼자 처가댁에 갔는데 제가 용돈을 드리자 장인어른은 호탕한 웃음으로 수고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셨네요. 그런데 장모님은 돈 봉투를 보시더니 그대로 저한테 던지셨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와 장인어른은 깜짝 놀랐죠.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미쳤어? 지금 내가 미친 거야? 당신이 미친 거야? 용돈 꼴랑 100만 원씩 담아주는 거 보고 수고했다는 말이 나와? 뭐? 꼴랑 100만 원? 당신 집구석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모르나 본데 돈 벌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남편 잘 만나서 그동안 호의호식한 줄이나 알아? 그래, 말 잘했다. 나는 내 딸도 남편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길 바란 사람이야. 근데 이건 뭐 같이 시궁창에 살자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 주제에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 내가 진짜 벼룩의 칸을 빼먹지. 와, 그때는 저도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첫 월급이라고 아끼지 않고 장모님, 장인어른 생각해서 각각 100만 원씩 드렸는데 장모님이 꼴랑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용돈 100만 원이 적은 건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결혼도 했고 제 딸도 2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 답답해. 그날은 저도 모르게 돈 봉투를 던진 장모님께 참았던 말을 하게 됐어요. 저 부모님께도 이만큼 못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 힘들게 키우셨는데 그래도 처가댁 먼저 챙긴 거예요. 장모님 귀한 딸 데리고 간 죄로 늘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더해드렸지 한 번도 못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에 안 찬다고 하시면 저도 이제는 그만할게요. 저는 장모님이 던진 돈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친구와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집에 와보니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는 팔짱을 끼고 저를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나 장인 장모님 뵙고 오는 길이지. 오다가 친구도 만났어. 우리 집 가서 뭐 했어? 별일은 없었고? 없었지. 첫 월급이라 용돈을 100만 원씩 드렸더니 좋아하셨어. 아내가 걱정할까봐 저는 애써 괜찮은 척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늦는 사이 형님은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눈치채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앞으로 우리 집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 혼자서 왜 그 욕을 다 먹고 있어? 애는 뭐 당신 혼자 만들었어? 오빠가 전화해서 다 말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랑 같이 가. 아내는 제가 처가댁만 다녀오면 의기소침해지니까 혼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처가에 노력했던 건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던 것도 있었어요. 계절 바뀌면 보약 챙겨드리고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늘 전화를 드리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아내만 보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난리셨죠. 저는 아내가 저희 부모님과 잘 지낼수록 처가에 더 매달렸던 것 같아요. 아내가 좋은 며느리가 될수록 저도 좋은 사위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몰라도 장모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번 생에 좋은 사위는 불가능한 건가 싶을 만큼 장모님이라는 벽은 넘을 수가 없었죠. 한 번은 장모님이 친구분과 하는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글쎄 친구한테도 저를 이렇게 말하더군요. 진짜 어디서 저런 게 굴러왔나 몰라. 볼수록 정이 드는 게 아니고 더 미워 죽겠다니까. 쓰레기 중에서도 완전 패급 쓰레기야.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가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서 불결하다니까. 이게 무슨 집안의 수치냐고. 우리 집안 명예를 완전 실추시켰잖아. 진짜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다. 대체 제가 뭘 했다고 쓰레기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까? 아내 임신했을 때 책임 못 진다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수로 천년만년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통화를 엿들었으니 저 말을 듣고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었죠. 그 이후 다 같이 외식을 하고 일어나려는데 장모님이 이에 뭐가 꼈는지 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장모님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지금 뭘 들고 일을 파는 거야? 일이 안 내나? 세상에 어떤 장모가 사위 명함으로 일을 파. 진짜 교양 없이 왜 그래? 뭐? 교양? 야, 솔직히 네 남편이 이깟 명함 쓸 일이 뭐가 있겠어? 공기업 다니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명함까지 들고 다니면서 보여줘? 진짜 웃기고 앉아있다. 그리고 이쑤실 땐 이런 명함이 직방이야. 너도 어디 가서 네 남편 명함 보여줄 일도 없을 텐데 가져다 써봐. 이쑤시개보다 훨씬 낫다. 이럴 때 쓸모가 있네. 저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몰랐는데 아내 눈에는 장모님이 들고 있는 게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장모님이 들고 일을 쓰시던 명함이 제 명함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장모님은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사람처럼 배를 잡고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장모님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장모님,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 같은 사위 명함 잘 챙겨 다니세요. 개똥도 약에 쓸라면 없다는데 쓰레기 같은 사위 명함이라도 잘 들고 계셔야죠. 뭐야?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내 전화 엿들은 거야? 글쎄요. 장모님 마음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는지 제 이야기를 꼭 쓰레기 중에서도 패급 쓰레기라고 말하거나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자네, 내 전화 엿듣고 다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감히 어른 전화를 엿들어? 이래서 사람이 노는 물이 같은 사람끼리 다녀야 한다고 하는 거야. 쥐새끼 마냥 남의 전화를 엿듣고 다녀. 우리 집안 명예는 자네가 다 땅에 떨어뜨린 줄만 알아도. 알겠어? 저는 장모님 통화를 들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장모님은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 전화를 엿들은 거냐며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장인어른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장모님을 보고 호통을 쳤어요. 당신 진짜 그만 못해?
집안 명예는 지금 누가 떨어뜨리고 있는데? 어디 가족끼리 급을 나누고 쓰레기니 뭐니 하고 있어? 억울하지도 않어? 딸 한의사로 키웠으면 당신도 바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치과 의사만 왔으면 완벽했잖아. 진짜 적당히 좀 해. 그렇게 치과 의사 집안에 두고 싶으면 당신이 공부해서 하든지. 나는 우리 딸 부족함 없이 잘 살기를 바랬던 거지. 같은 의사 만나길 바랬던 거 아니야. 지금 봐. 자기 자식 키우고 일도 잘하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당신도 알잖아. 진짜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아내는 장인어른이 화내자 장모님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딸을 데리고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고 그냥 나와버렸죠. 진짜 저는 한평생 이렇게 장모님과 앙숙처럼 지내게 될까 덜컥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싫다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힘들게 취업해서 번듯한 직장 다닌다고 드린 명함인데 그 명함으로 장모님이 이를 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처가댁에 가는 횟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장인어른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죠. 아내와 저는 장모님도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자면서 안 갔어요. 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제 딸은 우리 손녀라면서 예뻐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를 사위로 받아주시는 건 정말 어려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후 저는 회사 일에 열중하면서 오로지 집, 회사만 반복하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같이 일하는 친구와 술을 마셨던 날이었어요. 갈매기살에 소주를 시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저희가 있던 테이블로 오는 겁니다. 처음 보는 낯선 여자 2명이 저희 테이블에 앉더니 한 여자가 저를 보며 말했죠. 죄송한데요. 같이 합석하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저희 유부남들이에요. 저는 유부남이었고 술을 마시던 친구는 미혼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낯선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게 불편해서 그냥 다 유부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친구놈은 제 말에 억울했는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넌 결혼했지만 난 아니잖아. 이게 누구 혼사길 막으려고 다 유부남으로 묶고 있어. 우리 오늘 기분도 우울한데 잠깐 한 잔만 하자. 됐어. 우울하면 우리끼리 마시고 풀면 될 걸 왜 꼭 누가 껴야 되는데?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혹시 알아? 저 2분 중 한 분이 내 운명이면 나도 장가 갈 거 아니야. 친구는 딱 한 잔만 같이 마시자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낯선 여자들과 합석하게 됐죠. 그런데 친구가 술을 한 잔씩 여자들한테 건네는데 영 자리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와이프하고 우리 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좋은 시간 보내고 가세요. 그 여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간다고 하니까 뻥진 표정이었어요. 괜히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해 사고 싶지도 않고 집에서 저를 기다릴 와이프와 딸 생각에 얼른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그래도 마무리된 줄 알았죠. 그런데 한 3일쯤 지났을까요? 아무리 좁아터진 한국이라지만 지하철역에서 술자리에서 봤던 여자를 또 마주친 겁니다. 진짜 너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웬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저번에 그 갈매기 식당에서 봤던 분 아니에요? 이렇게 또 뵙네요. 아, 네, 그러네요. 와,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어디까지 가세요? 역삼동으로 갑니다. 어머, 저도 역삼동 쪽으로 가는데 잘 됐다. 같이 가요. 그 낯선 여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옆자리가 비자마자
제 옆에 앉아 정말 쉴 새 없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언제 봤다고 저한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참 이상했어요. 제가 대꾸도 안 하는데 옆에서 중얼거리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려던 역에 도착하자마자 얼른 뛰어내렸어요. 솔직히 식당에서도 잠깐 마주친 게 다인데 꼭 몇 번 본 사이처럼 친근하게 구는 게 어딘가 수상했죠. 그래도 제가 선을 그으니까 더 이상 막무가내로 따라오진 않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여겼던 여자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겁니다. 제가 아내와 딸을 데리고 오랜만에 근사한 곳에서 외식하려고 나왔는데 그 여자가 그곳에 또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혹시 나를 쫓아다니나 싶은 생각이 번뜩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한 그 여자는 무슨 10년지기 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군요. 오빠, 여기서 또 뵙네요. 제가 왜 그쪽 오빠예요? 우리가 뭘 제대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 그때 같이 갈매기 식당에서 만났잖아요. 오빠 친구랑 내 친구랑 연락처 주고받았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자주 마주칠 줄 알았으면 나도 그때 오빠 번호 용기 내서 물어볼 걸 그랬어요. 오빠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때 빨리 가서 아쉬웠어요. 갑자기 그 낯선 여자가 친해지고 싶었는데 아쉬웠다면서 저한테 교태를 부리는 거예요. 진짜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아내가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 아닌가요? 순간적으로 저는 그 낯선 여자를 보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봤다고 그러세요? 그쪽 말대로 저 바로 일어나서 갔는데 뭘 보고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식구들이랑 밥 먹는 중인데 무례하시네요. 아, 죄송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인사한 건데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봬요. 대체 다음이 어딨다고 다음에 뵙자면서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놈이 그때 같이 있던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의심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당신 여자 사람 친구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친구도 있었어? 당신 나 못 믿어? 진짜 우리 딸을 걸고 맹세하는데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진짜로. 아무래도 수상해. 당신 걸리기만 해봐. 나 앞뒤 양옆으로 눈 달린 거 알지?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아내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여자는 철거머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글쎄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무슨 전화인가 싶어서 받았다가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점심에 봤던 유희예요. 뭐라고요? 누구요? 우리 낮에 뷔페에서 봤잖아요. 네? 저는 낮에 뷔페에서 본 사람이라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거실로 오길래 저는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마치 그 꼴이 엄마 몰래 불장난하다 걸린 애처럼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죠. 아내는 제가 황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이 이상했는지 저를 추궁하며 물었어요. 뭐야, 내가 오니까 왜 전화를 확 끊어? 누군데? 아니야, 스팸 전화야. 무슨 스팸 전화가 오밤중에 와. 이상한데 이리 줘봐. 왜 그래? 요즘 스팸 전화 밤낮 없이 와. 당신 낮부터 지금까지 엄청 수상한 거 알지? 진짜 한 번 걸리기만 해봐. 나는 한 번 기회 주는 그런 잡이 없는 것만 알아도 걸리면 바로 이혼이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냥 나 좀 믿으세요.
아내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결백하다면서 아내를 안심시켰죠. 이대로 두다가는 생사람 잡을 것 같아 저는 다음 날 그 여자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봤죠. 저기요, 제 번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오빠랑 친해지고 싶어서 친구분한테 연락처 물어봤어요. 저 그때 유부남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그러세요? 전 이상한 소문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저랑 친해지고 싶다는 여자한테 화를 내고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저는 유부남이랑 친해지고 싶다는 여자가 제정신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하고 번호를 차단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퇴근하는데 기분이 영 이상했어요. 꼭 누가 제 뒤를 밟고 있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뒤가 이상해서 재빠르게 뒤를 돌아봤더니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글쎄, 그 유이라는 여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던 거 있죠? 이제는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아서 정말 욕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 앞에 가서 말했어요. 저기요, 유이 씨라고 했죠? 나 유부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졸졸 따라옵니까? 그게 오빠가 제 이상형이라서요. 그때 처음 보고 눈에 아른거려서요. 오빠가 유부남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혼자예요. 아니, 내가 가정이 있는데 그쪽 결혼 안 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다시는 따라오지 마요. 나 진짜 신고할 거예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누가 저 좋다고 쫓아다닌 적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유부남인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때 문득 든 생각이 혹시 꽃뱀인가 싶은 겁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저 여자가 범죄자일 수도 있으니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흥신소에 그 여자의 번호를 넘기고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흥신소에서 기가 막힌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그 여자는 미혼모였던 거예요. 분명 결혼도 안 한 처녀랬는데 미혼모라니까 어딘가 확실히 구린내가 나기 시작했죠. 저는 더 망설일 것도 없이 흥신소에서 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 동영상을 켜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혹시나 증거로 쓰일지 몰라 눈치 못 채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도착한 주소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안에서 유희 씨가 나왔죠. 그런데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왜요? 그쪽은 불쑥 나타나서 사람 환장하게 하면서 나는 안 됩니까? 나 다 알고 온 거니까 솔직히 말해요. 여기서 다 말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숨기고 있다고. 미혼모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처녀라고 하더니 대체 왜 그러고 살아요?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러는데요? 옆에 경찰서 있던데 나랑 같이 지금 갑시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여자를 끌고 경찰서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무릎을 꿇더니 사실대로 불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돈이 궁해서 그랬어요. 저 사실 대행 알바하고 살아요. 하객 대행, 남자친구 대행, 뭐 그런 역할 대행 알바하고 사는데 이게 엄청 고액 알바예요. 제 처지에 애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역할 대행 알바요? 그럼 지금 나한테 붙어서 뭐 하려고 한 건데요? 그게요. 김수경 씨란 분이 사위만 꼬셔주면 2천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뭐요?
우리 장모님이요?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통화 내용이랑 문자 주고받은 거 다 있다고요. 전 정말 시킨 대로 했다고요. 저는 유희 씨가 내민 증거를 보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진짜 장모님은 대행 알바를 하는 유희 씨한테 접근해서 저를 꼬셔달라고 의뢰한 거였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가 싫어서 그랬다 쳐도 그럼 나중에 아내와 제 딸이 받게 될 상처는 어쩌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에 유희 씨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딸이 생각나더군요. 유희 씨는 제 앞에서 해명을 하다 아이 울음소리에 다시 한번 오열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배고픈 거 어떻게든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애는 배고프면 먹여야 하잖아요. 정말 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 먹이고 입히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저 미혼모라 애 봐줄 사람도 없어요. 아이 아빠라 제 심정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우리 아들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남기다 유희 씨가 오열하는 소리에 영상 촬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유희 씨한테 장모님과 나눈 문자와 통화를 전부 보내달라고 했어요. 증거 자료를 받는 동안 열린 문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니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었죠. 그걸 보는데 왜 그렇게 짠하던지 모르겠네요. 저도 부모라 그랬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죠.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정이 너무 딱해 보여 근처 ATM 기계로 가서 100만 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유희 씨한테 건네며 말했죠. 일단 이거 받고 급히 필요한 거 사서 써요. 그리고 이런 알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해요. 이렇게 살면 다 업보로 돌아와요. 유희 씨가 벌 안 받아도 자식이 당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전 나쁜 짓 안 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유희 씨는 저한테 끝까지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배웅했고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내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그동안 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그러자 아내는 그동안 장모님과 유희 씨가 주고받았던 문자와 통화, 그리고 제가 찍어둔 영상까지 보고 기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아내는 바로 처가댁을 갔습니다. 저녁이라 거실에서 장모님, 형님까지 전부 모여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가 잔뜩 난 처가 식구들은 오밤중에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아내는 뻔뻔하게 앉아있는 장모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꽃뱀까지 고용해서 내 남편을 꼬셔달라고 부탁까지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는 내가 남편 바람나서 혼자서 애 키우고 있길 바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나 엄마 친딸 맞기는 해? 아내가 잔뜩 화난 목소리로 말하자 장인어른은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며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러자 장모는 별거 아니라는 듯 상황을 모면하려 했죠.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쟤랑 둘이 얘기 좀 하고 올게. 여기서 말해. 엄마 떳떳하니까 그런 짓 한 거 아니야? 꽃뱀한테 내 남편 꼬셔주면 2천만 원 주기로 했다면서? 그 돈 차라리 나를 줘. 그 돈 받고 다신 엄마 안 보고 살게. 조용히 못해? 내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네 딸을 생각해서라도 직업 좋고 집안까지 좋은 사람한테 재혼하는 게 100배 낫지. 그제야 장모님 본심을 알게 된 장인어른은 기가 막혀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형님이 장모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혹시 저번에 그 치과 의사 그 사람 말하는 거야? 아니,
정말로 엄마 딸 이혼시키고 그 집으로 재혼시키려고 했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야? 와, 진짜 엄마 너무한다. 나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상상도 못했어. 알고 보니까 장모님은 우연히 알게 된 치과 의사 남자한테 아내를 저랑 이혼하게 만들고 재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저는 장모님이 이 정도로 의사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이 말을 전부 들은 장인어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모님 머리통을 후려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멀쩡한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신 뜻대로 이혼했다 쳐도 애 딸린 여자랑 그 남자가 결혼하겠대? 아, 몰라. 그냥 저 자식이 싫어 죽겠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게 낼름 데려가서 살면 내가 제정신으로 살겠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장인어른은 저를 반대할 때 들었던 골프채를 또 한 번 휘두르셨어요. 거실은 쑥대밭이 됐고 형님과 제가 장인어른을 겨우 말려서 큰 사고는 없었죠. 그런데 골프채를 뺏긴 장인어른이 장모와 머리채를 잡고 싸운 바람에 장모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내 인생 망치려고 한 엄마랑 어떻게 살아? 그리고 엄마 혼자서 나 키웠어? 아빠도 나 가르치려고 열심히 돈 벌어오셨고 나 그 덕분에 한의사 됐잖아. 그럼 이제 내 뜻대로 잘 살게 두면 될 텐데 왜 그래? 나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엄마 미쳤어. 그렇게 의사가 좋으면 병원 가서 살아. 그 후 아내는 정말 장모님을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저도 자연스레 장모님과 멀어졌어요. 아내도 충격이 컸는지 아예 장인어른만 보고 살았죠. 장인어른도 그 사건 이후로 장모님 용돈도 전부 끊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생활비를 100원 하나까지 확인하신다네요. 그래서 장모님은 완전히 세장에 갇힌 새꼴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다 돈인데 할 게 있었겠어요? 결국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꼴이었죠. 그 후 저희 딸 유치원 입학식을 하고 다 같이 저희 집에 모였는데 장모님이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문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엄마 때문에 까딱하면 내 딸 아빠 없이 키울 뻔했는데 엄마가 손녀 볼 자격 있어? 그냥 돌아가. 나는 엄마 안 보고 싶어.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장모는 뒤늦게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였죠. 저 역시도 이렇게까지 일을 벌인 장모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 사연 들어보시면 장모님 행동 이해 가십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장모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를 사이로 받아주신 장인어른을 모시고 재밌게 지내고 있네요. 가끔씩 저희 부모님 식당에 오셔서 칼국수도 드시면서 같이 손녀 얘기도 하고 가십니다. 이제야 좀 가족처럼 산다는 느낌이 든답니다. 이런 게 시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아내도 장모를 용서할 날이 오겠죠? 그래도 당장은 힘들 것 같네요. 당분간은 이렇게 오순도순 살아보려 합니다. 주변에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시고 모두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